70세의 오정희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49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죠. 전통시장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은 정의반찬 프랜차이즈 52개 호점을 운영하는 대표가 된 지금도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시장 냄새와 함께 시작됩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장서진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42살의 서진은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는 처음 아들 민도현이 서진을 데려왔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45세 도현이 엄마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던 그날, 정희는 며느리의 눈빛이 참 맑다고 생각했었죠. 라온이 학교 보내려면 일찍 일어나야지. 요즘 학원 스케줄이 빡빡하다며 11살 손녀 밀라온은 정희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와서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희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서진이 커피를 내오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사는 강남 아파트 있잖아요. 45평인데 요즘 시세가 23억까지 올랐대요. 근데 평형이 좀 작아서 60평대로 옮기려면 추가로 15억 정도 필요한데.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서진의 요구는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라온이 영어 학원비가 한 달에 250만 원인데 수학이랑 과학까지 하면 월 500은 나와요. 어머님, 라온이 피아노 콩쿠르 나가려면 새 악기가 필요해요. 그랜드 피아노가 8천만 원 정도 하는데. 어머님 옷에서 시장 냄새가 너무 나요. 저희 집 들어오실 때 좀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작은 말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정희는 그냥 며느리의 세심함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죠.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가족 앞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이고 싶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회사 정기 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어요. 재검사 결과는 간암 2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고 정희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별것 아니니 걱정 말라고만 전했어요. 병실은 3인실이었습니다. 정희는 창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 기분이었죠. 수술은 이틀 뒤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현과 서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술은 잘 될 거예요. 도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다, 아들. 엄마가 이 정도로 약하냐. 너희는 라온이나 잘 챙기고. 서진은 병실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피곤함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진통제 때문인지 금세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정희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였죠. 평소라면 완전히 잠들었을 시간이었지만 병원 침대는 낯설었고 약 기운에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당신, 지금이 기회예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차가운 톤이었죠. 무슨 기회? 도현의 목소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머님 재산이요.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어머님 명의로 된 서초동 상가 건물만 팔아도 90억은 되고 정의반찬 본사 지분까지 합치면 총 120억이에요. 그리고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이요. 어머님이 7년 전에 가입하신 사망보험 수익자가 우리로 되어 있잖아요. 30억짜리요. 순간 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있었지만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여보, 그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아프신데.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요. 라온이 미래는 생각 안 해요? 요즘 강남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중학교 들어가면 입시 학원비만 연간 5천만 원은 들어가요. 좋은 대학 보내려면 미국 교환학생도 보내야 하고 그러면 1년에 1억 이상 들어가요. 하지만
어머님이 원래 건강하신 분도 아니잖아요. 간암 이기면 5년 생존율이 70%예요. 그나마 수술 잘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정신이 혼미할 때 서류 좀 정리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받을 거잖아요. 정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래도 이건 좀. 당신은 맨날 우유부단하게 굴어요. 35년 전에 장사 시작할 때도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셨고 회사 키울 때도 어머님이 다 했잖아요. 당신은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이젠 우리가 챙겨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어머님이 치매라도 오시면 재산이 다 묶여요. 서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수술 전후로 정신 혼미할 때가 가장 좋아요. 위임장이랑 인감 도장만 받으면 돼요. 변호사는 제가 아는 사람 쓰면 되고 어머님이 깨시면 뭘 하셨는지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로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70년을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다면 위기 앞에서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도현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죠. 21살에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던 그때 새벽 3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 손수 반찬을 만들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48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정희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린 도현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며 가게를 2개, 3개로 늘렸고 마침내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키워냈습니다. 그 모든 게 아들을 위해서였어요. 도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며느리가, 그 곱게만 보였던 며느리가 자신의 죽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정원에는 이른 아침 산책을 나온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죠. 무너지면 안 돼.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야.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돌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오늘 수술 전 마지막 검사 있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간호사님, 제 핸드폰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았죠. 박정래 변호사. 35년 직이었습니다. 정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모든 법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온 친구이자 동료였죠. 60대 초반의 박 변호사는 정희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정혜 씨?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정래야. 병원이야.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수술은? 수술은 내일 모레야. 그 전에 내가 와야 할 것 같아. 할 얘기가 있어. 알았어. 1시간 안에 갈게. 정희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나는 무너지지 않아. 49년 동안 이 바닥에서 살아남았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더 이상 약한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전통시장 바닥에서 시작해 100억대 사업가로 성공한 여자 오정희의 눈빛이었습니다. 1시간 후 박정래 변호사가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60대 초반이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죠. 정혜 씨,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정희는 조용히 박 변호사를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들었던 대화를 하나하나 전했어요. 박 변호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며느리가 감히. 정래야, 나 화난 거 아니야. 지금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야. 박 변호사는 정희를 35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녀가 이런 표정을 지을 때가 어떤 때인지 알고 있었죠. 바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승부를 앞뒀을 때였습니다. 뭘 도와주면 돼?
정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보호해야 해. 그리고 며느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줄 거야. 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선물? 정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사업가의 미소였어요. 기회라는 선물.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닫게 해줄 기회 말이야. 박정래 변호사는 정의의 병실을 나서며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는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는 정의가 건넨 메모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안에 다 처리할게. 걱정 마. 정의는 병실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술은 내일 오전 10시,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오전 11시쯤 도현이 혼자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정희가 좋아하는 단호박죽이 들려 있었죠. 엄마 아침 드셨어요? 이거 근처 식당에서 사왔어요. 고맙다 아들.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5살이 된 도현의 이마에는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을까? 어제까지만 해도 손을 잡고 시장 구경을 다니던 꼬마였는데 말이죠. 엄마 수술 잘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률 90% 넘는다고 했잖아요. 알아, 걱정 마. 엄마가 이 정도로 약하냐? 정희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너한테 부족한 게 있었니?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너 키우면서 엄마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도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현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그거 알지? 네, 엄마. 그런데 말이야.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아니다. 괜한 소리 했네. 어서 회사 가봐. 오늘 중요한 회의 있다고 했잖아. 도현이 병실을 나간 뒤 정희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반찬 본사 경영지원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저 대표입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오늘 오후 3시 병원 회의실에서요. 오후 3시 병원 소회의실에는 정의반찬의 주요 임원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대표의 갑작스러운 소집에 긴장한 표정이었죠. 정희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경영지원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회사를 정리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더 확실하게 지키려는 겁니다. 정희는 박정래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제 개인 지분 65%를 재단 형식으로 전환합니다. 정의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요. 이 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제 가족 누구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서초동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회사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개인 명의가 아니라 법인 명의로요. 셋째, 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합니다. 기존 가족 수익자에서 재단 수익자로 말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대표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영업본부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도현 상무님은? 제 아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당분간 알 필요도 없어요. 이건 제 결정이니까요. 정희는 서류에 하나하나 서명을 했습니다. 60대의 박정래 변호사가 옆에서 공증을 진행했죠. 모든 서류는 오늘자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수술 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더라도 이 결정은 절대 번복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간 뒤 박정래 변호사만 남았습니다. 정혜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정래야, 난 49년 동안 이 바닥에서 구르면서 배운 게 있어.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한다는 거. 특히 큰 돈 앞에서는 더 그렇지.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독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7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다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래야. 이것만으론 부족해. 뭐가 부족한데? 정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봐야 해. 증거가 필요하다고. 증거? 응. 그 애가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 그래야 내 아들도 눈을 뜨겠지. 박정래 변호사는 정희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끼를 던질 거야. 아주 큰 미끼를. 그날 저녁 정희는 도현과 서진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라온이도 함께 왔어요. 11살 손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수술 무섭지 않으세요? 라온아, 할머니는 안 무서워. 우리 라온이 보려면 빨리 나아야지. 정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도현과 서진을 바라봤죠.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서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정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수술하기 전에 회사 일을 정리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제안이 들어왔더라고. 무슨 제안이요, 어머님? 서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우리 프랜차이즈를 해외 진출시키자는 제안이야. 투자 규모가 꽤 커. 100억 정도 되는데. 도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큰 투자를. 내가 직접 가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정희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내가 늘 해외 사업에 관심 많다고 했잖아. 너희 부부가 대신 다녀올 수 있겠니? 스위스 투자사 사람들을 만나서 계약서 검토하고 현지 시장 조사도 하고. 서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제가 해도 될까요? 그럼. 너 대학 때 경영학 전공했다고 했지?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내가 딱이야. 도현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 수술하시는데 저희가 해외를 가면. 괜찮아. 수술은 이틀이면 끝나. 너희는 일주일 정도 다녀오면 돼. 그동안 박 변호사님이랑 회사 사람들이 다 챙겨줄 거야.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퍼스트 클래스 왕복 항공권이랑 호텔 바우처야.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일주일치. 그리고 법인 카드도 줄게. 현지에서 필요한 거 다 쓰고. 서진의 손이 서류 봉투로 뻗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은 욕망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그래. 믿는다. 근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정희는 작은 금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스위스 은행에 내 금고가 하나 있어. 여기 열쇠인데 거기 가서 서류 좀 확인하고 와줄 수 있겠니? 중요한 계약서들이 들어있거든. 서진은 열쇠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꼭 잘 처리하고 올게요. 라온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스위스 가고 싶어요. 라온아, 넌 학교 가야지. 할머니 건강해지면 우리 둘이서 더 좋은 데 가자. 약속할게. 가족들이 병실을 나간 뒤 정희는 다시 박정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래야, 미끼는 던졌어. 그 스위스 투자건 말이지? 응. 며느리 눈빛 봤어? 완전히 넘어갔어. 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혜 씨,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만약은 없어. 나는 며느리의 본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 애가 정말로 내 돈만 노리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건지. 그래도. 정래야, 스위스 계좌 준비는 다 됐지? 응. 내가 말한 대로 껍데기 회사 만들어놨어.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투자사. 그리고 은행 금고에는 대성철물이라고 적힌 낡은 열쇠만 하나 넣어뒀지? 맞아. 그게 무슨 의미야? 정희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할 때 옆에 있던 철물점 이름이야. 45년 전에 망한 가게지.
그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보물이라도 찾은 줄 알겠지. 박 변호사도 피식 웃었습니다. 정혜 씨, 당신 정말 무섭다. 49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구른 사람 무섭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정희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수술이었어요. 70년을 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며느리야,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이제 세상에 다 보여줄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복도를 지나며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을 때 마취과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편안하게 숨 쉬세요. 금방 잠드실 겁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라오나, 할머니는 꼭 돌아올 거야.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인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는 서진과 도연이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차례가 온 것 같아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수술하시는데. 당신은 맨날 그래요. 어머님이 직접 가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투자 성사시키면 어머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샴페인을 홀짝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은 서진은 가방 속 금고 열쇠를 만지작거렸어요. 120억짜리 건물에 30억짜리 보험에 이제 스위스 금고까지.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술대 위에 정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칼날은 이미 연마되었고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의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서진은 전망 좋은 창가에 서서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박에 350만 원이 넘는 방이었죠. 킹사이즈 침대 2개의 거실까지 딸린 80평 규모의 호화로운 공간이었어요. 여보, 이거 봐요. 욕조가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서진의 목소리는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현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회사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래. 근데 엄마 수술은 잘 됐대. 박 변호사님이 문자 보내셨어.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투자 미팅만 잘하면 되겠네요. 서진은 가방에서 시어머니가 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투자사 정보와 은행 금고 주소가 적혀 있었죠. 내일 오전 10시에 투자사 미팅이고 오후 3시에 은행 가면 돼요. 완벽해요. 다음 날 아침 취리히 시내의 한 빌딩에서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알파인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였어요. 현대적인 사무실에는 10여 명의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은 연 18조 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의반차는 연 매출 3,200억을 기록하고 있죠.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 수익률은 연 18%입니다. 서진은 눈을 반짝이며 발표를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도현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근데 이 회사 직원이 너무 적지 않아? 사무실도 좀 횡한 것 같고. 당신은 맨날 의심부터 해요. 스위스는 원래 이렇게 미니멀하게 일한대요. 효율적인 거예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서진이 손을 들었어요. 투자 최소 금액이 얼마인가요? 개인 투자자는 최소 10억 원부터 가능합니다. 법인은 30억 원부터죠. 서진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10억, 30억. 그 돈이면 강남 6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라온이를 최고급 학교에 보낼 수 있었죠. 만약 50억을 투자하면요? 발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50억이시면 특별 수익률이 적용됩니다. 연 22%까지 가능하죠. 서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억에 22%면 1년에 11억. 5년이면 55억이야. 원금까지 하면 105억. 미팅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해야 해요. 기회예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어머님 명의로 30억, 우리 명의로 20억. 그럼 딱 50억이에요. 어머님 건물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엄마 허락 없이는 어머님이 우리한테 투자 알아보라고 보내신 거잖아요. 당연히 투자하라는 의미예요. 게다가 지금 어머님은 수술 후 회복 중이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그래도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렇게 우유부단해요. 35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머님 뒤에만 숨어 살았잖아요. 이젠 우리가 결정해야 해요. 라온이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도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두 사람은 취리히 중심가의 프라이빗 뱅크를 찾았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이었어요. 은행 직원은 정중하게 그들을 지하 금고실로 안내했죠. 금고 번호는 372번입니다. 열쇠를 주시겠습니까?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건넸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는 작은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성철물. 서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다른 건 없나요? 예, 고객님. 이 금고에는 이것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서진은 미친 듯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대성철물을 검색하자 45년 전에 폐업한 서울 전통시장의 작은 철물점 정보만 나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도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일단 엄마한테 전화해보자. 지금 전화하면 수술 직후라 못 받으실 거예요. 박 변호사님한테 연락해봐요. 도현이 박정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죠. 지금 대표님은 회복 중이십니다. 아무 연락도 받으실 수 없어요. 긴급한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게 스위스 금고건인데요. 아, 그거요?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추억의 물건이라고요. 특별한 가치는 없다고 하셨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안 돼. 아직 투자가 남았어. 투자만 성공하면 돼. 다음 날 서진은 다시 알파인 인베스트먼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계약서를 들고요. 5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0억은 한국에서 송금하고 20억은 제 개인 명의로 할게요. 담당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진은 서류를 꼼꼼히 읽지도 않고 서명했습니다. 도현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서명했죠. 일주일 내로 송금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호텔로 돌아온 서진은 즉시 한국의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0억 필요해요. 한 달 안에 갚을게요. 이자는 얼마든지 줄게요. 담보가 뭔데? 시어머니 명의 건물이요. 90억짜리 건물이에요. 알았어. 그런데 만약 못 갚으면 걱정 마세요. 투자 수익 나오면 바로 갚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에 눈 덮인 산맥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곧 내 세상이 올 거야. 하지만 서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서는 박정래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 뒤 서진과 도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서진의 눈빛만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공항 로비를 나서는 순간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장서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사채 이자 연체건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받으신 20억 원, 이자가 일주일에 2억씩입니다. 오늘까지 2억 원 입금 안 되었는데요.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에 2억이요? 그런 조건이었나요?
계약서 안 읽으셨어요? 여기 보세요. 주이자 10%. 명확히 적혀 있잖아요. 도현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기다려주긴요. 오늘까지 안 들어오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처분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서초동 상가 건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건 어머님 건물인데.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하지만 남자들은 차갑게 웃기만 했습니다. 그럼 2억 원 입금하시든가요. 집에 도착한 서진은 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회사에 전화했지만 직원들은 대표님은 회복 중이시라 연락이 안 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이틀 뒤 서초동 건물 입구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채권 압류 통지서였어요. 서진은 무너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도현은 아내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엄마한테 다 말하고 용서를 빌자. 이러다간 정말. 닥쳐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이 그때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죠. 부부는 집에서 밤새 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혼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가 입원해 있는 병원이었죠. 병실 문을 열자 정희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한 지 10일이 지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어머님, 서진이 울먹이며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스위스 투자가 사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건물이 압류당할 지경이에요. 정희는 차갑게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도와주셔야 해요. 건물만은 지켜야 해요. 2억 원만 있으면. 서진아, 그 투자 누가 하라고 했니? 서진이 멈칫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알아보라고 하셔서. 알아보라고 했지 투자하라고는 안 했어. 그리고 내 건물 담보로 사채를 쓴 건 누가 허락했니?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어머님, 저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 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진아, 내가 수술 전날 밤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서진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오래 못 사셔. 보험금 30억. 이렇게 말했잖아. 순간 서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나자는 척했어. 다 들었어.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진아, 나는 70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그런데 내 며느리가 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일 줄은 몰랐지. 어머님, 저는 이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죠. 간호사님, 면회객 좀 내보내 주세요. 서진은 간호사에게 이끌려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결심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병원 로비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은 전쟁터가 되었어요. 서진은 병실에서 쫓겨난 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재활 치료를 위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휠체어를 탄 정희가 간호사와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재활 치료실로 가는 길이었죠. 어머님, 서진이 달려들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정희는 서진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비켜요, 서진 씨.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정희는 더 이상 며느리를 가족이라 부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서진 씨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님이 저희한테 재산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스위스도 가라고 하셨고 투자도 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서진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어머님이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약속한 거 잊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회사도 주시고 건물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희는 조용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술 후 15일이 지났고 이제는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서진 씨, 증거가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언제 재산을 준다고 했는지 증거가 있냐고요. 서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로비 입구에서 라온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11살 손녀는 학교를 마치고 아빠와 함께 병원에 왔던 거죠. 도현도 함께 있었습니다. 라온이는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엄마, 왜 할머니한테 그래요? 서진이 황급히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라온아, 엄마가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야. 저리 가 있어. 하지만 라온이는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라온이. 서진이 다시 정희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때 도현이 아내를 붙잡았어요. 여보,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 나요? 당신은 맨날 그렇게 비겁하게 굴 거예요? 서진이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라온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는 왜 이래요?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나쁘게 굴어요? 라온아, 엄마는 지금 엄마가 아빠한테 말한 거 다 들었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라온이에게 쏠렸어요. 뭘 들었다는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할머니 돌아가시면 30억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집에서 싸울 때 들었어요. 라온이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어머님 얼마 못 사시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다 들었다고요. 순간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죽기를 기다렸다고. 보험금이 30억이라고.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도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라온아, 그건 엄마가 거짓말쟁이에요. 할머니한테는 착한 척하면서 집에서는 할머니 나쁜 말만 했어요. 라온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30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정희는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로비 입구로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장서진 씨 계십니까? 서진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허가 사채 이용권도 함께요. 뭐라고요? 박정래 변호사가 로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걸음걸이였어요. 장서진 씨, 당신이 스위스에서 시어머니 명의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투자한 건, 그리고 무단으로 부동산 담보를 설정한 건 모두 형법 위반입니다. 저는 그냥, 그리고 이건 사채업자에게서 받은 녹취록입니다. 당신이 시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보험금으로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가남이라 오래 못 사세요. 한 달만 기다리면 보험금 30억 나와요. 그걸로 다 갚을게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냥.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차갑게 수갑을 채웠죠. 도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라온이는 할머니 품에 안긴 채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 서진은 끌려가면서 정희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절망이 가득했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머님이.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며느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뿐이죠.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5살이 된 아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도현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내 아내가 뭘 하려는지. 하지만은 없어. 너는 선택을 했어.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아내를 선택했지. 도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희는 손녀만 데리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라온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엄마가 잡혀간 거예요? 아니야, 라온아. 내 엄마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나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지. 엄마가 정말 할머니 죽기를 바랐어요? 정희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온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내 엄마는 할머니를 이용하려고 했어. 할머니.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잖아. 그게 할머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날 밤 정희는 병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 사기 미수, 문서 위조, 무단 담보 설정 등의 혐의였죠. 그녀는 교도소에서 급격히 무너졌어요. 평생 명품과 호화로운 생활에 집착했던 여자는 교도소 3평짜리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악화되었고 영치금도 바닥났어요. 도현은 서진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라온이의 양육권은 도현이 가져갔죠. 하지만 도현 역시 회사에서 사표를 냈습니다. 엄마를 배신한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희는 수술 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는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말했어요. 70세의 몸이지만 그녀의 의지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정희는 정희반찬 프랜차이즈 대표직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로 이사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무료 급식소를 열었습니다. 라온의 밥상이라는 이름이었죠. 매일 500명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라온이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12살이 된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급식소에서 어르신들께 밥을 배식했어요. 할머니, 이 상추 정말 크죠? 그래, 우리 라온이가 물 잘 줘서 그래.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텃밭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도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왔니? 정희는 아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알아. 서진이가 교도소에서 건강이 많이 안 좋대요. 허리 디스크도 악화되고. 정희는 여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나는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라온이의 엄마였다는 사실까지는 지울 수 없구나. 엄마, 나는 내 아내가 벌 받는 걸 원했던 게 아니야. 그냥 그 애가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었어. 도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내 딸을 잘 키워.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라온이가 엄마처럼 잘하지 않게 말이야.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현아, 너도 이제 일어서야 해. 45년 동안 엄마 뒤에 숨어 살았잖아. 이제는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지.
네, 엄마. 도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급식소에 어르신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어요. 라온이도 할머니 옆에서 밥을 퍼다 맞죠. 할머니, 오늘 메뉴가 뭐예요? 된장찌개하고 제육볶음이야. 할머니가 시장에서 49년 동안 팔던 바로 그 반찬이지. 라온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밥을 받으며 말했어요. 원장님, 여기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날 밤 급식소 문을 닫고 나서 정희는 텃밭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어요. 여보. 정희는 돌아가신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내가 잘한 거 맞죠? 우리 며느리한테 너무 냉정했던 거 아닐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했어.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나쁜 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야.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말이야. 가끔은 서진이가 불쌍하기도 해. 그 애도 욕심 때문에 무너진 거잖아. 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정희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후회 안 해. 내 돈을 노린 며느리는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라온이의 엄마였다는 사실, 그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네. 멀리서 라온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라온아. 왜 안 자고? 할머니랑 같이 별 보고 싶어서요. 라온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별이 진짜 많죠? 그래, 우리 라온이. 별처럼 빛나면서 살아야 해. 욕심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네, 할머니. 그리고 라온아, 기억해.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게 진짜 부자야. 라온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부자네요. 저랑 아빠가 있잖아요. 정희는 손녀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제일 부자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텃밭의 상추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20억도 30억도 결국 다 의미 없었어.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손녀랑 함께 별을 보는 이 순간이었던 거야. 정희는 70년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돈을 버는 법, 사업을 키우는 법, 사람을 보는 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걸 배운 건 바로 지금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은 가장 무섭다는 것.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며느리 서진은 교도소 3평짜리 독방에서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강남 아파트도 100억대 재산도 이제는 꿈일 뿐이었죠. 그녀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서초동 상가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사채업자들은 모두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스위스의 가짜 투자사도 국제수사망에 걸려 폐쇄되었죠. 정희는 모든 재산을 정의복지재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은 매년 5,000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1,000명의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라온이는 13살이 되었고 중학생이 되었어요. 주말마다 할머니를 찾아와 급식소 일을 도왔습니다. 도현은 작은 식당을 차려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투르지만 이제는 엄마 없이도 자립할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봄날 정희는 텃밭에서 상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72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라온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출소했대요.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 벌써 2년이 지났구나. 할머니, 엄마를 만나볼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라온아. 할머니는 내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너는 만나도 돼. 그건 내 엄마니까. 라온이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나온이.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텃밭을 비추고 있었어요. 정희는 상추밭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복수를 한 게 아니야. 그냥 옳은 걸 지킨 거야. 72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의 진심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텃밭의 상추들이 바람에 춤을 추듯 흔들렸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호미를 들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씨앗을 심을 시간이야.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복수심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만족감만이 남아있었죠. 72년을 살아온 여자 오정희.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 100억대 사업가가 되었고 며느리의 배신을 겪었으며 결국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복수도 결국은 허망한 것이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 바로 지금이었으니까요. 텃밭 위로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라온이와 함께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저 별 진짜 예쁘죠? 그래, 우리 나온이. 별처럼 반짝이면서 살자. 할머니와 손녀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오정희의 72년 인생에서 가장 아픈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 다만 남은 건 씁쓸하지만 품이 있는 해방이었습니다.